기자대담, 국민연금, 그 미래는?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년 전부터 기금 재정 고갈을 이유로 지속 가능성이 논란이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제도론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막아보고자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저출산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많은 노년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선 현재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자대담에선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가을이 확연히 느껴지는 10월 첫째 주 기자대담, 변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가을이 왔는지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 따뜻하게 입어서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로 국민연금을 가져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근로를 한다면 모두가 내게 될 국민연금인데요. 지난달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아, 국민연금 개편안이라 지금 국민연금 제도에서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얘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치겠다는 건가요? 국민연금 제도 설명에 앞서서 국민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많은 학우분들께서 국민연금을 들어는 보셨겠지만 국민연금이 어떤 제도인진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설명해 드리자면 국민연금이란 국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 공적 부조로 세대 간 부조 원리가 적용된 연금입니다. 여기서 부조란 서로 돕는 원리를 토대로 운영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세대 간 부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세대끼리 서로 돕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부조는 청년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노년 세대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청년 세대가 근로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 노년 세대가 만들어줬다는 인식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사회의 각 세대가 서로 돕는다는 국민연금의 좋은 의미 오늘 새로이 알고 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노년 세대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잘 굴러온 이 구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은데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은 적은 겁니다. 아, 연금을 받을 노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내일 청년 인구는 점차 줄어든다. 이거 국민연금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기금 고갈입니다. 과거에 청년 세대가 많을 땐 보험료 납부자가 많아 국민연금 기금이 쌓였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대로 지금 제도를 유지하다간 결국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보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2056년이면 앞으로 약 20년이란 시간밖에 안 남았기에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앞서 기금이 바닥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 대체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9%의 보험료율과 40%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라
두 단어가 상당히 낯선데요. 보험료율은 월 소득 중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30대 김 씨가 있습니다. 이 김 씨의 월 소득은 300만 원인데요. 그렇다면 김 씨는 9%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료로 27만 원을 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인 70대 박 씨가 있습니다. 이때 박 씨가 수령할 연금은 얼마일까요? 소득 대체율이 40%니까 200만 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네,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 9%의 보험료율이 왜 낮은 거고 40%의 소득 대체율이 왜 높다고 하는 건가요? 다른 국가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이고 소득 대체율은 50%입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평균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보다 2배 이상 높네요. 그런데 소득 대체율은 오히려 OECD 평균이 더 높은데요? 이는 OECD 회원국 중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 국가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소득세를 비롯한 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도 높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러 조건을 더 따져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선 세율이나 인구 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18.3%의 보험료율과 32.4%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땐 보험료율이 2배 정도 낮고 소득 대체율은 약 8%포인트 정도 더 높군요.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준다면 확실히 더 쉽게 바닥날 수 있겠네요. 주제가 어려운 만큼 앞선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 주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잖아요. 정부는 이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자고 제안했나요? 우선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42%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소득 대체율이 높다고 문제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렸네요. 그 이유는 바로 국민 여론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본인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저도 만약 다른 사람과 같거나 더 많이 보험료를 냈는데 더 적은 연금을 받는다면 저 역시 불만이 생길 것 같네요. 그리고 보험료율도 올린다고 했는데 보험료율 상승에 관해선 별 문제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는 노년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청년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안에선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주장했는데요. 인상 속도 차등화요? 어떻게 달리하기로 했나요? 50대는 1년에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마지막으로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세대별로 13%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얼만가요? 개편안대로라면 50대는 4년 뒤인 2028년부터 20대는 16년 뒤인 2040년이 되어야 보험료율 13%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교적 세대 간 형평성이 맞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개편한다 해도 결과가 중요하겠죠. 이 개편안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일시적으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라면 2056년에 고갈 예정이지만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2072년 고갈로 16년 더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해결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번 정부 개편안이 죽어가는 환자의 산소 마스크를 씌운 셈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국민연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정부 개편안대로 바뀌는 건가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국회와의 의견 차이 때문인데요. 지난 22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개편안은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3%,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42%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한 43%에도 못 미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대책이 시급한 국민연금, 하루빨리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해소할 대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은 하늘이 되고 지구가 달을 돌고 옳은 건 다 틀린 게 되고 모든 게 다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시간은 끝없이 영원해지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기도 해. 네가 나타났을 때 전부 뒤바뀐 거야.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설명할 수도 없이 모든 게 달라진 거야.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네가 내 이름 불러줄 때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진 거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네가 말하는 세상 이젠 그게 맞는 거야. 내겐 그게 전부야. 넌 내 세상이니까 어떤 이유도 필요 없는 거야. 너는 날 뒤흔들고 내 우주를 조종해. 흐트러진 중력에 힘을 빼앗긴 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만 같아.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설명할 수도 없이 모든 게 달라진 거야.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네가 내 이름 불러줄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는 몇 년째 지속 중이지만 명확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 역시 국회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거치지 않아 여야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게다가 여전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인구 구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가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도 노년세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탱해줄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자대담, 국민연금, 그 미래는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하태림, 그리고 담당의 김민우. 변정현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 우리 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가을 정규과정 한국어 도우미를 모집했습니다.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은 국제교육원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친구, 그리고 문화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활동인데요. 봉사활동 시간과 사회봉사 학점도 인정돼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에 관심 있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만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선 한국어 도우미 활동의 인정 기준과 운영 방식이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모집 공고의 구글 설문지에 지원 동기와 이메일을 작성하면 합격자에겐 기재한 이메일로 매칭 결과가 개별 통지됩니다. 도우미 합격자는 매칭된 어학연 수생의 이메일로 직접 연락해 정해진 활동 기간 내에 8회 이상의 대면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활동은 일상 소재를 주제로 한국어로 대화하기, 생활 정보나 주변 맛집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기 등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며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교내 봉사 시간도 32시간이나 인정되니 잘 이용한다면 활동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데요. 한국어 도우미의 취지와 내용만 보면 문제될 점이 없어 보이지만 참여 학생들 사이에선 활동 인정 기준과 운영 방식을 두고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도우미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면 어학연 수생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도우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선 대면 활동 후 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활동 일지는 명확한 활동 확인을 위해 도우미와 어학연 수생의 얼굴이 모두 나온 사진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활동 일정은 두 학생 간의 연락으로 조율하는 게 원칙이어서 어학연 수생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면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또 어학연 수생의 중도 귀국, 자퇴 등으로 활동이 중단돼도 봉사시간 부분 인정이 되지 않아 도우미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이 게시한 모집 공고에 따르면 매칭된 어학연 수생과의 연락 두절로 활동이 불가할 경우 재매칭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재매칭이 불가할 경우 활동이 자동으로 종료 처리돼 이전까지 활동했던 실적은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도우미 학생들은 어학연 수생의 비협조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며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론 도우미 학생이 요구되는 활동 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우미 학생과 어학연 수생 모두에게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청자 한정 매칭 진행, 봉사시간 부분 인정과 같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하태림, 그리고 담당의 김민욱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말모이
다음 주 수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한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국경일인데요. 한글은 1443년에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이며 우수함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단순히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우리 문화와 언어의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기획에선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말을 연구하며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조선어학회를 그린 영화 말모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1년) 대동아극장에서 일하던 김판수가 소매치기와 모종의 거래를 한 걸 들켜 극장에서 쫓겨납니다. 판수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덕진의 월사금을 내지 못했고 아들은 제적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판수는 황해도 사투리 원고를 들고 경성역에 도착한 류정환의 가방을 훔치게 됩니다. 정환은 대외적으로는 책방을 운영하며 조선어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 류완택은 친일파로 두 부자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선어학회 일원인 조가뷴 선생은 판수를 일할 사람으로 소개해주지만 정환은 판수가 자신의 가방을 훔친 일 때문에 탐탁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오해를 푼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는데요. 정환과 판수는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이어가며 우리말과 방언을 모으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으로 학회의 활동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일본 경찰은 학회를 습격해 원고들을 모두 뺏어가고 조가뷴 선생까지 체포해 학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몇 달 후 조가뷴 선생이 추록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그를 만나러 병원에 찾아가지만 그만 조 선생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조가뷴의 아내는 조 선생이 평소에 따로 사전 원고를 필사해뒀다며 이를 정환에게 넘겨줍니다. 이어 정환은 극장에서 공청회를 열어 사전 완성을 추진하려 했지만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이마저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정환과 판수는 원고를 들고 함께 도망치지만 판수는 원고를 지키다가 그만 일본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판수가 죽기 전에 원고를 잘 숨겨두었고 4년 후에 원고가 발견돼 조선어학회는 사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주인공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말과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준 오늘의 영화 말모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 문화를 지켰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우리 말과 글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기획 말모이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하태림, 그리고 담당의 김민욱이었습니다.